연말정산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냐 적냐 하는 논란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감세, 재벌 감세,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적쇄신 요구를 마냥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소폭 일부 변화만 가능하다고 한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지도 하락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발견됐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김영란법은 여당 지도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여당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들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언론단체는 법 제정을 미루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의제는 뭡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족이나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역할인데요. 여야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총 3명의 후보자 중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 1명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1명을 추천받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여야는 2월 3일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10일부터 4일 동안은 대정부 질문, 26일과 3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헌특위 구성이나 연말정산 문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국회가 열리면 우선 처리하자라고 합의했던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딴소리를 하고 나섰군요. 네, 지난 15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의 2+2 합의 당시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었는데요.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런
명제하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한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당회의에 이어 여야 주례회동에서도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언론인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그게 방위법 금지나 또는 헌법 위반이 되는지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은 하겠다 하는 정도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재논의 주장에 대해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언론 자유는 핑계일 뿐이고 결국 김영란법 제정을 미루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언론 자유를 걱정해줬는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지금 정권이 언론 자유 침해의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빨리 각성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거나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공방은 역시 연말정산에 관한 거였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책을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의 공세는 한층 격해졌습니다. 특히 분할 납부 등 조삼모사식 대책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세액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자녀수 등을 감안해 공제 항목을 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2013년 당시 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던 홍종학 민주연합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증가는 당시에 나왔던 지적인데 정부 여당이 이제야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는 그대로 두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보완하겠다면서도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물론 경제성장 악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겨울철 여의도 정가가 비교적 조용해지는 이른바 동안기에 터진 연말정산 이슈는 며칠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논란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부 타당한 해명도 있었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연말정산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벌 감세, 기업 감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한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약 10% 줄어든 것도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으로 미리 떼간 돈이 적어졌으니 돌려받는 돈도 적어지는 것일 뿐이란 논리였습니다. 최 부총리의 해명에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전엔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9만 명으로 연간 4,7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공제율도 5%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대상이 되는 액수가 적어진 것으로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80%에서 70%, 50%에서 40%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10%씩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가 3년간 전액 면제에서 절반 면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미혼 직장인은 자녀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 개편 후 첫 연말정산이 실시되면 정부는 약 9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전망입니다.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언론들도 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개개인의 조세 형평성보다는 기업 소득과 개인 소득 사이의 형평성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가져온 세제 개편안은 MB 감세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소득세 인상으로 메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증세하지 않는 이상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회복할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해 법인세는 1조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속절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던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소폭이며 일부의 변화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 바꾸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변화의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조직의 일부 개편과 소폭 개각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해 청와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상황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방산 비리를 비롯해서 최근 사건에서 보듯이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공직자 전체에 먹칠을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 주기를 바라고,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요구를 외면한 박 대통령이 오늘 일부 혹은 소폭이나마 변화를 예고한 것은 기자회견 이후 최악이 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9.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51.9%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12.5%포인트로 마찬가지로 집권 후 최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발표에 이어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율 최저치가 경신되면서 친박계 의원들도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특보단 인사에서
확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의 인물을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친박계 중진인 정가빈 국회부의장도 국민에게 혁신을 요구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적쇄신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소폭 개각을 얘기했으니까 네. 청와대의 그 비서실장 문제,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제 집권 3년차 전 시기에 김기춘 실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요. 김기춘 실장은 어떤 현안이 좀 정리가 되면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양을 갖춰가지고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나 최 교수는 문고리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선 대통령이 교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업무를 일부 조정할 것이라는 말도 청와대 발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다음 달에나 쇄신안이 발표된다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는 서울 신의주 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외교안보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였습니다. 8년 전에 이미 시범운행을 했던 경의선과 동해선을 어떻게 개통할지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한반도 종단철도를 하겠다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구상도 추진이라는 말만 붙이면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한마디로 한심했습니다. 통일준비 업무보고에서 나온 말잔치와 재탕, 삼탕 정책이 무엇인지 모아봤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의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의 테마에 맞게 통일 혹은 통일준비란 말을 수차례 썼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과연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지도 않은 채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일부는 남북 종단열차 경의선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은 이미 2007년 이뤄졌고 개성공단 물류운송을 위한 철도도 운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멈춰선 열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인 경로는 제시하지 않고 열차 시범운행이라는 목표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전형적인 재탕, 삼탕 정책입니다. 이미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만든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근거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통일과 거리가 먼 정책들에도 통일이란 이름을 붙임으로써 통일준비구호의 공허함만 짙게 했습니다.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2차 회의 서울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일 과정에 필요한 국제적 역량 구축과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한국, 멕시코, 인도 등 중견국 협력기구인 믹타회의는 통일 네트워크 확충으로 포장됐습니다. 오는 21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국제시민사회 내 통일 혜택 공감대 확산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평화통일 추진 여건 조성의 사례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꼽았습니다. 전작권 환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한미합의가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보훈처는 또 통일이 그야말로 대박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회원사들로부터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문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케이도 실태를 취재했는데요. 음식점 주인들의 태도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익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집인지 치킨집인지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수수료 공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불만이 많았죠. 너무 좋긴 한데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업체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방송 보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발성 뉴스가 배달앱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욕 엄청 먹었어요. 정상 그 수수료도 올라가 버렸어요. 리뷰 같은 거 단 것도 그전부터 싹 지워버려갖고 작년 거밖에 없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방송에서 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TV 취재 과정에서도 가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음식을 배달하는지조차 절대 밝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배달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탈퇴를 결행하지 못하는 건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차피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바쁘다기 저도 하는 거예요. 배달 주문이 자기 집에는 안 오고 옆집에 이제 주문이 이제 몰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배달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달통의 경우 2.5%, 배달의 민족은 결제 방식에 따라 5.5%에서 9%, 요기요는 12.5%입니다. 예를 들어 15,000원짜리 치킨 2마리, 즉 3만 원어치를 수수료가 가장 비싼 요기요로 주문받은 가게 주인은 3,750원을 앱업체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 3.5%까지 더해져 최대 16%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마진이 12%에서 15%인데 그거 주고 나면 장사 안 하는 거 똑같아요. 하루에 6번 정도 걸리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새로 생겨가지고 좀 그냥 힘들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손해인 배달앱의 문제가 커지자 작년 12월 수수료가 없는 무료 배달앱 디톡이 등장했습니다. 대형 어플사들의 그 어플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그 수수료가 높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 그 한국 배달 음식업 협회에서는 그 대형 어플사들의 그 배달 어플 의존도를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가게 주인들이 매월 내는 15,000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디톡에는 현재 6만 8천여 곳의 음식점이 등록돼 있습니다. 실제는 그분들의 어떤 그 디톡에 자료를 올려드리거나 아니면은 응대를 해서 그분들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춰주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생 5명이 만들어 작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무료 배달앱 샤달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앱을 만들 때 이렇게 배달앱 민족에 대항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거나 이걸로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라는 형태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학내에서 배달 음식점들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서울대 학생들이 시켜 먹고 정말 서울대로 배달을 오는 음식점들을 정보를 좀 잘 모아놓은 앱을 만들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최석원 학생은 현재 사달의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배달앱 문제에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환경 문제에 집중해온 국회의원 장하나, 김재남 의원이 오늘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온 탈핵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올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탈핵 운동 연대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의 탈핵 운동가들이 모인 푸른하늘 국제포럼 행사가 지난 17일부터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트 후쿠시마 세대의 한국, 일본, 대만의 탈핵 운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참석자들은 경주, 부산, 밀양 등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핵발전소로 문제가 된 지역을 돌며 각 지역의 탈핵 환경 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과 만나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이후 탈핵과 관련된 한국 국회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에 원전이 최초 설계 수명 이상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으려 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원전 건설 전 주민투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등 국회 탈핵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후쿠시마에서 지금 방사능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바다로 유출된다는 사건을 접하면서 이 문제가 정말 전 세계인의 문제고 특히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통된 문제인데 우리들 사이의 소통은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여기 계신 정말 젊은이들, 청년들이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살았고 사고 후 탈핵운동가로 변신한 나가시마 카에데 씨와 일본의 NPO 활동가인 야마모토 하지메 씨가 참석했습니다. お金のためにその私たちの未来、そして自由、そして遊ぶ人間としての当たり前のことを奪う、そういったことをお金だけ、そのためだけに奪われていいのでしょうか。私はそう思いません。つまり原発というのはプラスの面よりマイナスの面の方がかなり大きいと思います。 대만에서 온 후요운한 씨는 대만의 탈핵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当福岛核灾发生之后，许多我们的 NGO 还有我们的在地居民，然后为了要让年轻人一起来关心反核这件事情，做了非常多的努力。那我可能就分享一下他们做过什么事情。然后最后我觉得很重要的是，我们的 NGO 会带着我们的年轻人，他可能是高中生，可能是大学生，到我们的电厂附近去拜访当地的居民，因为当地居民的故事非常的感动人。 然后当这些我们的年轻人听完这些故事之后，也会深受感动，然后一起反核。 포럼 참가자들은 그제 3개국 청년 600여 명이 서명한 푸른하늘 밀양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전 지구적 탈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인간과 핵의 전쟁에서 우리는 인간의 편에 설 것이며 동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핵에 맞서는 청년들의 연대를 모아갈 것을 선언한다. 푸른하늘 국제포럼은 올해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지 70주년을 맞아 한국의 탈핵운동단체인 청년초록 네트워크가 기획한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행사 중 하나입니다. 푸른하늘 프로젝트는 작년 8월에도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을 요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과거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변호사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출신의 변호사들이 과거사 관련된 소송을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주민 PD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민변이 아니라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했던 기자회견이었어요. 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동아토이 등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데 모여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단체들은 과거 청산 책임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인권 변호사들을 탄압한다, 표적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에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이철 전 의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그리고 동아투이 김종철 위원장도 참석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명이 감옥도 가고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던 뒤에는 인권 변호사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유신독재 시절처럼 다시 그분들을 불러 수사하고 형사적 처벌을 하려고 나선다는 것은 이 자체가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우리 돈 안 받아 줬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저는 가장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 대상의 과반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수입 문제를 지적한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맡아서 수임료를 챙기는 것이 변호사법상 수임을 제한해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수임 제한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사 조사위 출신 변호사의 관련 사건 수임이 1항 3호,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금지한 사건 수임을 금지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를 비롯한 전직 법관이 재직 당시에 맡았던 사건을 퇴임 뒤에 다시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 지난 2011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직 법관의 법무법인 행위 늘어나면서 공직 퇴임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의 담당 변호사로서 또는 명의를 빌려서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민변 측은 이 조항이 제정된 취지가 전관예우 금지에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에 적용시키는 건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처럼 조사위원회의 경우에 이런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편 대한변협 측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조만간 피의자들, 변호사들이죠. 불러서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변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 오후에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표적 탄압이라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변 차원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의 체증활동 규칙 개정안, 체증이라는 건 이제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 행동인데요. 예. 이 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측은 체증 기준을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 체증의 범위, 의무경찰 체증, 체증 장비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논란을 해소했다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합법화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직접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증활동 규칙 개정안의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체증이란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불법 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전에는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규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을 행위로 바꾼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제6조 체증요원 관리에 대한 조항인데요. 네, 의무경찰이 사전 교육 및 지시를 받으면 체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된 것처럼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수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경에 전가한다. 그리고 과거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에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체증에 대한 제한을 강조했고 수사권 행사를 의경이 적용하도록 한 것과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용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사법경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서 사법경찰과 같은 행위가 더 성행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바로 이 7조 때문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체증 장비가 원칙적으로 경찰 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사법경찰에 대한 규제 없이 사적 용품 범위만 더 확대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받은 것 넘어서서 개인 장비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 기본권 침해에 심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펜이나 단추 같은 거 아니면 안경 같은 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예. 오늘부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님 페이스북에다 장문의 글도 쓰고 그랬던데요. 예. 가족대책위 기자회견도 현장에서 있었군요. 네, 오늘 광주고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우선 살인 고의는 없지만 유기 고의는 있다던 승무원에 대한 1심 결과를 규탄하는 한편 참사 당시에 지휘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들을 기소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고가 참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손 놓고 있었던 국가의 민낯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5번의 공판을 거쳐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15일 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자 단체입니다. 어젯밤에 또 대북 전단 삐라를 기습적으로 살포했습니다. 통일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더군요. 네, 어제 10만 장 규모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통일부 당국자는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체 추진할 사항이라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통일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평소에도 삐라를 많이 뿌리는 단체인데 얼마 전에 통일부 당국자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 국장급 인사가 탈북자 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앞서서 임병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와 만난 지 불과 나흘 만에 기습 살포에 나선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의 입장은 오늘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바람이 강하지 않은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 인터뷰의 DVD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3월 중순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있고 해서 긴장이 고조될 그런 것들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뉴스 리뷰 마치겠습니다. 입치고 바람 드나들기 좋아져 버린 겨울나무 우둥지에 새들이 드나듭니다. 밤을 거기서 지내는 것 보면 거기가 새들의 집인가 봅니다. 이 겨울에 새들의 형편이 좋을 리 없을 것 짐작할 만합니다. 폭설 없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지요. 새들의 겨울집은 요행, 당분간 재개발, 철거 이야기 없을 듯합니다. 전월세 인상 따위 인간스러운 소식도 없으니 다행입니다. 바깥은 많이 춥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서로 따뜻해지는 게 좋겠지요.
1월 20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